워싱턴 DC의 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30년간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한 남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고백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이기 핵심 브레인이었던 마이클 데이비스, 그의 충격적인 증언이 전 세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미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약소국이라고 무시했던 그가 결국 사임서까지 제출하며 인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국방부 최고 위급 인사를 완전히 굴복시킨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워싱턴 DC에서 30년간 국방 정책을 연구해온 전략 분석가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미국의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말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이 화려하게 치러진 직후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의 중후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이 GDP 12위의 부자 나라가 된 것도 결국 우리가 70년간 지켜줬기 때문이니까요. 회의실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방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국무장관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데이비스 박사 말이 완전히 맞아.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북한에게 이미 점령당했을 거야. 이제 제대로 된 값을 받을 때가 됐어. 당시 제가 제안한 정책은 아주 단순 명쾌했습니다. 첫째,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인 연간 2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라. 마지막으로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하는 것이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를 거역할 리 없습니다. 북한 위협 앞에서 미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고 박수를 쳤고, 다른 누군가는 한국이 얼마나 빨리 굴복할지 궁금하다며 비웃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엔 정말 한국을 확실하게 길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월 15일 아침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백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협상용 엄포일 뿐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여유롭게 말했죠.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금세 무릎 꿇고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국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3월 첫째 주,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흑표 전차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80대나 되는 대규모 계약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기존 에이브람스 가격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현지 생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국방부 동료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에이브람스가 세계 최고 전차인데 왜 한국 것을 사는 거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동료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죠. 데이비스, 폴란드 측 테스트 보고서를 직접 봤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K2가 에이브람스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기동성과 정확성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밤새워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전차였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도 운전병이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능동형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K2는 어떤 지형에서도 포탑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4m 깊이의 물속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수중도와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첨단 기술을 갖게 된 거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데이비스, 한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시작했어요. K1, K1A1을 거쳐 K2까지 오면서 40년간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온 거죠. 이제는 우리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진 분야가 많아요. 3월 중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면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와 K9은 영하 40도의 극한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3년간의 혹독한 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죠. 이 발언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체코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좋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4월에 들어서면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의 실전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K9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CNN에서 보도된 전투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분당 6발의 연사로 러시아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죠. 4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GPS 유도로 정밀 타격하는 장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포병전의 새로운 표준이다. CNN의 군사 전문가가 숨을 헐떡이며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구식 포병은 한국의 K9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다. 사거리도 정확성도 연사 속도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승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9의 생존성이었습니다. 발사 후 즉시 이동하는 슈트 앤드 스쿠트 전술로 러시아의 반격을 완벽하게 피해냈던 것이죠. 전쟁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연일 보도되자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2 전차 300대 구매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과 합작으로 중동 방산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4월 말, 저는 처음으로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펜타곤에서 받은 극비 보고서를 보니 한국이 2024년에 28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고 2025년에는 4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이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전통적 고객들을 빼앗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방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 보였습니다. 데이비스, 한국이 우리보다 무기를 더 잘 만든다는 소리야? 저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대통령님. 단지 가격 경쟁력 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5월 초 더욱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을 대안으로 본 것이었죠. 터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F-35보다 30%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어떤 제약도 없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급히 한국의 항공 기술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KF-21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KF-21의 기술 수준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AESA 레이더, 스텔스 코팅, 내부 무기 창고까지 갖춘 준 5세대 전투기였죠. 더 놀라운 것은 핵심 기술의 90% 이상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6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에 공식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의 핵심 시장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제약 없는 기술 협력을 약속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조건을 달아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7월 초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이유로 한국 무기 도입을 극도로 꺼려했던 일본이 북한 위협 앞에서 실용성을 택한 것이었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를 사다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철매투 시스템은 일본의 PAC-3보다 사거리도 길고 요격 확률도 높다. 감정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7월 중순에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며 대만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라면 우리가 한국에 즉시 지원을 요청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거든요. 7월 20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현무미사일과 K9 자주포 없이는 대만 방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무기 기술은 중국 견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8월에 들어와서 한국의 독립적인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도와 인도 태평양 방위 기술 동맹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협력체였죠. 인도는 한국의 KF-21 기술을 도입해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한국은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리 없이도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조건 없는 협력을 약속해주죠. 9월 초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했는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를 완벽하게 요격해낸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날의 장면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LSAM 철매2가 북한 미사일을 통해 상공에서 완벽하게 격추시키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CNN, BBC, 심지어 러시아의 RT까지 모든 방송사가 이 장면을 톱뉴스로 다뤘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과 대만이 앞다투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표준이 바로 한국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10월 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했어요.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데이비스,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중국과 맞설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이죠. 대통령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11월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던 필리핀마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선택한 것이었죠.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언은 뼈아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지만 우리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원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맹국들을 얼마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11월 중순, 저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수리온 헬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브라질마저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죠. 브라질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아마존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펜타곤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국방비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왔던 것이었죠. 이는 미국의 2.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거의 0%에 가까웠던 기술 자립도가 2025년에는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미사일까지 모든 핵심 무기를 독자 개발한 것이었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보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히 자립한 군사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12월 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마지막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국이 아니라 21세기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국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12월 15일,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의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동안 미국의 M109 펠라딘을 주력으로 사용해왔는데 이제 한국 제품으로 완전히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집트 국방장관의 발언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9은 사막 환경에서 미국 제품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모래 침투도 적고 정비도 쉽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뛰어나요. 같은 날 캐나다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수리온 헬기를 기반으로 한 수색 구조 헬기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이었는데 말이죠.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는 극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미국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40% 저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중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한국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15%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표는 사실상 미국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정말 성숙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대등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은퇴해서 버지니아의 작은 농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유일의 자동 변속기, 능동형 서스펜션, 4m 수중도와 능력까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정신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40km 사거리에 분당 6발 연사, GPS 정밀 유도까지. 이런 성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F-35보다 30%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많은 국가들을 매혹시켰죠. 현무 미사일의 800km 사거리와 정밀 유도 능력은 동북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긴장하게 만든 게임 체인저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30년간 국방 정책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힘은 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각국과 맺는 방산 협력도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국제 협력의 모범이 아닐까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6.25 전쟁의 절망적인 폐허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나락에서 그리고 이번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서까지 한국인들은 어떤 시련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입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2의 자동 변속기,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 KF-21의 통합 전자전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놀랍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모든 무기 개발은 방어적 성격이며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 모든 나라가 함께 안전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한국의 철학이야말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 말입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미 21세기를 이끌어갈 진정한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열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인재들이 있는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혁신적인 인재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정책도 인상적입니다. 방산업을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인력 양성 등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런 정부, 기업, 국민의 삼위일체 노력이 오늘날 K방산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술 독점이 아닌 기술 공유, 일방적 동맹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제시하는 21세 기형 국제관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모범을 따라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장 스토리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어떤 역경도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위대한 민족.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찬란한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